17세 천재 소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미국 명문학교에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교사가 그에게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중국에서 왔니? 아빠가 부유한가 보지. 이 무례한 도발에 조용히 카이스트에서 왔다고 답한 소년. 과연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학교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지 마지막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반전 스토리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영어교사 트래시 윈슬로입니다. 교실 앞에 선 젊은 여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의 새학기 첫날, 화려한 블레이저와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완벽하게 무장한 그녀의 시선이 교실 한 구석에 앉은 소년에게 머물렀어요. 김우진은 창가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입은 명품 교복과는 달리 그는 평범한 셔츠와 간단한 바지 차림이었죠. 17세라고 하기엔 어려 보이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과 동떨어진 분위기가 그를 더욱 눈에 띄게 만들었어요. 미국 동부 최상류층 자녀들만 다니는 이 명문 사립학교에서 우진의 존재는 마치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하얀 종이배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훔쳐봤고 몇몇은 수근거리며 추측을 나누기도 했어요. 자, 그럼 새로 온 학생부터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트래시의 시선이 우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자신의 학력과 배경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런 그녀의 눈에 우진은 그저 부모의 돈으로 이 학교에 들어온 평범한 아시아계 학생일 뿐이었죠. 우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사실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살아온 그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간단하고 담담한 인사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자랑도 없었어요. 우진의 목표는 하버드대학교 조기 입학 전까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삶은 그에게 피로했습니다. 카이스트 조기 졸업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며 받았던 과도한 관심, 끊임없는 인터뷰 요청, 그리고 천재라는 꼬리표가 만들어낸 무거운 기대감들. 모든 것이 17세 소년에게는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바꾸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전학생으로 남아있고 싶었어요. 조용히 공부하고, 조용히 졸업하고, 조용히 하버드로 진학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었죠. 하지만 트래시는 우진의 간단한 소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게 다예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교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긴장했습니다. 아이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우진은 잠시 트래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읽어낼 수 있었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여전히 간결한 답변이었습니다. 우진은 굳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트래시의 편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실 한편에 앉은 엘리사 블룸이 이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의 수석 학생이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녀는 새로 온 학생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여기서도 시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갈 때 우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이 한국의 하늘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어디를 가든 하늘은 같은 색이고 사람들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가방을 메고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우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모르는 사이 트래시는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아시아계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편견이 스며들어 있었죠. 새로 온 한국 학생 봤어요? 뭔가 평범해 보이던데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온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우진의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원했지만 운명은 그에게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틀째가 되자 트래시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우진을 바라보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우진 씨, 어제 소개가 너무 간단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교실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 개인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하지는 않거든요. 우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트래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책상에서 일어나 우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했나요? 아니면 일본. 솔직히 구별이 잘 안 되네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발언이었거든요. 우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목소리 톤을 유지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래시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국이군요. 그럼 부모님이 꽤 부유하신가 보네요. 이 학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데 말이에요. 이제 대놓고 나온 편견이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은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일 것이라는, 그리고 돈으로만 명문학교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뻔한 선입견이었죠. 엘리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트래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이런 식의 차별적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관심, 언론들의 집요한 취재,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곳까지 온 이유들 말이죠.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답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트래시는 이를 약점으로 여겼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죠? 혹시 장학금이라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시선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실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카이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트래시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카이스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카이스트요? 17세 학생이 대학교에서 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트래시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궁금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어요. 카이스트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트래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과 편견이 가득했어요. 우진이 허풍을 떨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조용히 지낼 수 있을까요? 이미 첫 번째 파도가 밀려왔는데 말이죠. 트래시는 수업 내내 우진을 의식했습니다. 간간히 그를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이 우진의 거짓말을 간파했다는 듯한 태도였죠. 영문학의 고전 작품들을 이해하려면 서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치 동양인인 우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했지만 굳이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트래시가 다시 한번 우진을 지목했습니다. 우진 씨, 내일까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해 주세요. 분량은 10페이지 정도로 하고요. 갑작스러운 과제 부여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이런 과제는 미리 공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거든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담담한 반응에 트래시는 살짝 실망했어요. 좀 더 당황하거나 항의하길 기대했거든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우진도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우진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방금 전 상황은 누가 봐도 부당했거든요.
우진은 엘리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는 조용히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의 시간이 왔네요. 계속 조용히 지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날 밤 우진은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분석이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로 그의 손가락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10페이지라던 트래시의 요구사항을 훨씬 뛰어넘는 완벽한 문학 분석이 화면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수학 시간이 되자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는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어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풀어보세요. 칠판에 적힌 것은 대학교 2학년 수준의 편미분 방정식이었어요. 노스우드 프랩의 학생들은 뛰어나다고 해도 이 정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죠. 학생들이 머리를 감싸며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필로 종이를 긁어대며 계산하고 지우개로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엘리사조차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달랐어요. 그는 문제를 한번 훑어보더니 책상에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수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톰슨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첫 단계에서부터 막혀 있었어요. 몇몇 우수한 학생들도 중간 과정에서 헤매고 있었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수 분리부터 시도해보세요. 톰슨의 힌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때 톰슨의 시선이 우진에게 머물렀어요. 우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깨끗한 종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 군, 문제를 안 보고 있나요? 톰슨의 부드러운 질문에 우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풀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문제를 본 순간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끝냈어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 봐 주저했던 것이죠. 하지만 톰슨의 기대에 찬 시선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그의 손끝에서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편미분 방정식이 우진의 손을 거치며 단계별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변수 분리, 적분, 경계 조건 적용까지 모든 과정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진의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그의 풀이를 흘깃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그 학생의 놀란 목소리에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 우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진의 노트에는 이미 완벽한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톰슨이 우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풀이를 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것은 30년간 수학을 가르쳐온 톰슨도 이런 완벽한 풀이는 처음 봤습니다. 단순히 답만 맞춘 게 아니라 각 단계의 논리적 연결이 완벽했어요. 마치 대학원생이 쓴 논문을 보는 것 같았죠. 우진 군, 칠판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겠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우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엘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일어났어요. 칠판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이 방정식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진의 설명이 시작되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각 단계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변수와 학을 분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칠판 위에서 우진의 손이 춤추듯 움직였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자리를 찾아가며 아름다운 해답을 완성해갔습니다. 학생들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던 문제가 이렇게 명쾌하게 풀리다니요. 마지막으로 경계 조건을 대입하면 최종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진이 설명을 마치자 교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톰슨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놀랍습니다. 완벽해요. 톰슨의 박수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어요.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도 더욱 강해졌거든요. 우진은 자리로 돌아가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이 점점 어그러지고 있었어요. 우진 군, 수업 후에 잠깐 남아있을 수 있나요? 톰슨의 요청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톰슨이 우진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어디서 이런 수학을 배웠나요? 이 정도 실력이면. 그냥 좀 좋아해서요. 우진의 겸손한 대답에 톰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는 확신 말이죠. 교실을 나서며 우진은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는 기숙사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용한 생활은 어려워진 것 같네요. 하지만 우진이 모르는 사이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트래시였습니다. 그녀는 복도 한 구석에서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을 목격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로? 트래시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학생이 혹시 정말로 특별한 존재는 아닐까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생활은 어떠니? 조용히 잘 지내고 있지? 우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조용이라는 부분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지만요. 다음 날부터 우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거렸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전학생이었던 우진이 갑자기 학교의 화제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에 비하면 견딜만 했거든요. 오히려 이곳에서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편안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수업 후에도 우진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수학적 사고방식과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우진, 혹시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에 참가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몇 번 참가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운 좋게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우진의 겸손한 대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톰슨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 대단한 성과였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트래시에게는 달갑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학생이 갑자기 학교의 스타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어 수업 시간, 트래시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진의 수학 실력에 대한 소문이 이미 교사들 사이에도 퍼졌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과장된 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문학작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트래시가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우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트래시가 우진을 지목했습니다. 우진 씨, 보들레르의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들레르는 프랑스의 시인이었거든요. 우진은 잠시 트래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이 서구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리 없다는 편견이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우진의 담담한 답변에 트래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나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서구 문학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래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제의 수학 사건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었거든요. 혹시 프랑스어는 할 줄 아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왜 선생님이 갑자기 프랑스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트래시가 계속해서 도발적인 시선을 보내자 마침내 결심했어요. 조금은 합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트레시가 칠판에 프랑스어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들레르의 시중한 구절이었어요. 그녀는 우진이 당황하거나 제대로 읽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칠판을 바라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낼 수 있는 발음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은 좋네요. 그럼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프랑스어로요. 이제 대놓고 우진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유창한 프랑스어로 보들레르의 철학을 설명하는 우진의 모습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엘리사는 입을 벌린 채 우진을 바라봤어요. 트레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우진이 설명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우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페인어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할까요? 그리고는 트레시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창한 스페인어로 같은 내용을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트레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예일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자랑하던 것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5개 국어에 능통한 17세 소년 앞에서 그녀의 우월감은 산산조각 났어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트레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무엇이 충분하지 않은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우진은 자리로 돌아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도움이 되지 못해서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트레시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분명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트레시가 급하게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가득했어요. 교실에 남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5개 국어라고 했잖아. 믿을 수 없어. 엘리사가 우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너, 정말 누구야? 우진은 엘리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전학생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평범한 전학생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복도로 나온 트레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트레시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이 학교 이사장의 딸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날 오후, 트레시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우진에 대한 그녀만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한편 우진은 기숙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용한 생활은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트레시는 아버지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의 이사장인 윈슬로는 위험있는 모습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트레시? 아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트레시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각색해서 아버지에게 들려줬어요. 새로운 한국 학생이 있는데 정말 문제가 많아요. 수업 시간에 교사인 저를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윈슬로 이사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딸바보로 유명했거든요. 어떤 학생이 감히? 김우진이라는 아이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하면 건방지게 대답하고 심지어는 저를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트레시는 교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우진에게 편견을 가지고 도발했다는 사실은 쏙 빼고 우진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다고만 강조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제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교사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요. 윈슬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딸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있을 수 없어. 당장 교장을 불러. 고맙겠어요, 아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세요. 트레시의 입꼬리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우진은 갑작스럽게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교장실에 들어선 그는 엄숙한 분위기에 놀랐어요. 교장 데이비스와 이사장 윈슬로가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김우진 학생, 앉으세요. 우진이 의자에 앉자 윈슬로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래시 선생님으로부터 심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를 무시하고 모독했다고 하더군요. 우진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변명하지 마세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윈슬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채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데이비스 교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우진 학생, 혹시 해명할 말이 있나요? 우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제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니 트래시가 어떻게 상황을 왜곡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진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윈슬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 같은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의 품격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퇴학 경고를 내립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퇴학 조치할 것입니다. 윈슬로의 선고에 우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방적인 처사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사장님, 저는 정말로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어요. 나가세요. 우진은 교장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우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리처드 와일즈 교수였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우진의 하버드 조기 입학을 도왔던 분이었어요. 우진의 뛰어난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우진은 신중하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현재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난 후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한국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한편 트래시는 자신의 방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진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준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와일즈 교수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우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내일 그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짧지만 확신에 찬 답장이었어요.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네요. 학교에서는 우진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수학과 언어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교사에게 무례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복잡해졌어요. 엘리사가 우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로 트래시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굴었어?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우진의 차분한 대답에 엘리사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다음 날 학교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우진에 대한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했고, 어떤 아이들은 교사에게 무례했다는 소문에 고개를 저었죠. 복도를 지나가는 우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호기심, 존경, 의심,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카이스트에서 왔을까? 수학 실력은 정말 대단했는데. 하지만 선생님께 무례했다잖아.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우진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오늘 오후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테니까요. 영어 시간이 되자 트래시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어요. 아버지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았다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좋아요. 오늘은 에세이 과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트래시의 시선이 우진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우진이 급하게 준비한 과제는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진 씨, 과제는 준비했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우진이 차분하게 대답하며 에세이를 제출했어요.
트레시는 비웃는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완벽한 영문법, 깊이 있는 문학적 분석, 그리고 참신한 관점까지. 이건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트레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에세이를 읽어갈수록 충격은 더해졌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분석이 대학원 수준이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베낀 것 같은데요. 트레시가 억지로 트집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이 에세이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분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작성했습니다. 우진의 담담한 대답에 트레시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과제를 내겠어요. 내일까지 마크 트웨인의 작품 분석을 15페이지로 작성해 오세요. 또다시 갑작스러운 과제 부여였어요. 다른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우진만을 겨냥한 것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트레시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엘리사가 우진에게 다가왔어요. 이상해. 왜 자꾸 너만 괴롭히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우진의 의미심장한 대답에 엘리사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점심시간, 우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와일즈 교수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후 2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교장실에서 만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요. 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편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우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한국 학생, 정말 뛰어나던데요. 톰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학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가르쳐봤지만 저런 학생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의 능력은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도 화제였거든요. 하지만 트레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해서 교사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녀의 말에 다른 선생님들이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트레시의 평소 행동을 보면서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50분. 우진은 교장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죠. 정확히 2시에 한 남자가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수염난 신사였어요.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리처드 와일즈 교수였습니다. 우진. 와일즈 교수가 우진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우진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내 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어. 와일즈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우진은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편에 서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낯선 방문객을 힐끗 바라봤어요. 분명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사람이었거든요. 교장실로 가자. 와일즈 교수와 우진이 교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트레시가 우연히 목격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트레시는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우진이라는 학생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뭔가 이상해요. 누가 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윈슬로 이사장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교장실에서는 데이비스 교장이 와일즈 교수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과학부의 리처드 와일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요? 데이비스 교장의 눈이 커졌어요. 하버드 교수가 왜 갑자기 이 학교에 나타난 걸까요? 김우진 학생 때문에 왔습니다. 와일즈 교수의 말에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우진에 대한 문제가 하버드까지 알려진 건 아닐까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와일즈 교수의 의미심장한 말에 교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윈슬로 이사장이 급하게 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와일즈입니다. 김우진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윈슬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버드 교수가 직접 나타났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우진 학생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우진이 교장실에 들어왔어요. 와일즈 교수가 그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군요.
와일즈 교수가 입을 열자 교장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하버드 교수가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우진이랑 관련 있는 건가? 분명 뭔가 큰일이야. 엘리사도 불안한 마음으로 교장실 쪽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면 우진은 정말로 평범한 학생이 아닐 것이었거든요. 트레시는 교무실에서 손톱을 물어미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우진이 단순한 아시아계 학생일 거라고 믿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교장실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와일즈 교수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교장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와일즈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우진 학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데이비스 교장과 윈슬로 이사장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우진을 평범한 전학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온 전학생 아닌가요? 와일즈 교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전학생이라고요? 17세의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한 천재를 그냥 전학생이라고 부르시는군요. 교장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어요. 윈슬로 이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카이스트 조기 졸업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최우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학생은 이미 하버드 대학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데이비스 교장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하버드 조기 입학이라니.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이 5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해요. 와일즈 교수의 말에 우진은 살짝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학생의 하버드 입학을 담당했습니다.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런 천재는 처음 봤어요. 윈슬로 이사장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어떤 학생을 퇴학 경고까지 내렸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뛰어난 학생이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와일즈 교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서렸어요. 교사에게 무례했다는 이유로 퇴학 경고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데이비스 교장이 당황스러워했어요. 트레시에게 들은 이야기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것은 교수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레시의 편견 어린 질문들, 의도적인 도발,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고한 일까지. 우진은 감정적이지 않게 사실만을 담담히 이야기했어요. 와일즈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교육윤리 위반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윈슬로 이사장이 당황했어요. 교수님, 혹시 오해라고요? 제가 직접 하버드로 추천한 학생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일즈 교수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은 김우진 학생의 카이스트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조기 입학 허가서예요. 문서들을 본 윈슬로와 데이비스의 눈이 커졌어요.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알려지면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와일즈 교수의 경고에 윈슬로가 땀을 뻘뻘 흘렸어요. 하버드와 노스우드 프랩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어요. 하버드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노스우드 프랩의 입시 실적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윈슬로가 급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와일즈 교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제게 할 것이 아니라 우진 학생에게 해야죠. 그리고 담당 교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르겠습니다. 데이비스가 급하게 트레시를 호출했어요. 잠시 후 트레시가 떨리는 다리로 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와일즈 교수를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트레시 윈슬로 선생님이죠.
김우진 학생에 대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와일즈 교수의 차가운 시선에 트래시는 말을 잃었어요. 교육자로서 학생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교수님, 저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어요. 와일즈 교수가 윈슬로를 바라봤어요. 이사장님, 이런 교사가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윈슬로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딸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트래시, 당장 우진 학생에게 사과해라. 아빠, 지금 당장. 결국 트래시는 우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우진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그의 관대한 태도에 교장실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우진의 인품이 느껴졌거든요. 퇴학 경고는 당연히 철회하겠습니다. 데이비스 교장이 급히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진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일즈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진은 미래의 노벨상 후보감입니다. 소중히 대해주세요. 노벨상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정말로 대단한 학생이었던 거죠. 교장실을 나서며 와일즈 교수가 우진에게 말했어요. 잘 견뎠구나. 이제 당당하게 생활해도 돼. 감사합니다, 교수님.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미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반격이 드디어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의 방송실에서 특별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교생 여러분, 중요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이비스 교장의 목소리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학교에 매우 특별한 학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7세의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은 김우진 학생입니다. 방송을 듣던 학생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어요. 카이스트, 하버드 조기 입학이라는 단어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우진 학생은 5개 국어에 능통하며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극찬한 천재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그를 자랑스러운 동료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실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학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엘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품었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나는 천재와 함께 공부하고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어요. 이제 우진을 라이벌로 여기기보다는 배우고 싶은 선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진과 마주친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우진, 정말 대단해. 카이스트 졸업이라니. 믿을 수 없어. 하버드 조기 입학 축하해. 우진은 각각에게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지자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한편 교무실에서는 트래시가 심한 질책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다른 선생님들의 따가운 시선에 트래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당분간 재교육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세요. 윈슬로 이사장의 엄한 처분에 트래시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트래시가 우진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반성이 가득했어요. 우진 학생,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바뀌는 것이죠. 우진의 너그러운 마음에 트래시는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학생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었다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겠어요. 그럼 됐어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요. 이 대화를 지켜본 엘리사는 우진의 인품에 더욱 감동했어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씨까지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진은 더 이상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주었어요. 우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져요. 우진의 설명은 언제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학생들은 그에게서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엘리사도 우진에게 자주 질문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엘리사는 이미 충분히 뛰어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우진의 격려에 엘리사는 큰 힘을 얻었어요.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서로를 응원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하버드 입학이 다가왔어요. 우진의 마지막 날, 학교에서는 특별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우진 학생,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애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우진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보여준 겸손함과 따뜻함을 잊지 않을 거야. 하버드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어요. 엘리사가 우진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하버드에서도 연락해.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내자. 물론이에요. 당신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입학도 응원할게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라이벌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트래시가 우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진 학생,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나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다만 편견이라는 벽이 있었을 뿐이죠. 이제 그 벽을 허무셨으니 더욱 훌륭한 교사가 되실 거예요. 우진의 마지막 격려에 트래시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학교를 떠나며 우진은 뒤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려 했던 곳이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반항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구나.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을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하버드로 향하는 길에서 우진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면서도 겸손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은 우진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반항이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했어요. 몇 년 후, 하버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진의 소식이 노스우드 프랩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트래시는 이제 학생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훌륭한 교사가 되었고, 엘리사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해서 우진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천재 소년의 작은 반항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욕 맨해튼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 중환자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내는 기계음만이 이 고요함을 깨트리고 있었고 10살 소녀 소피아는 3일째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 벽면에는 뇌스캔 영상들이 붙어 있었는데 검은 배경 위에 하얗게 빛나는 종양 덩어리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소피아의 아버지 리처드는 딸의 침대 곁에서 3일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언제나 단정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손꼽히는 투자회사 회장이었던 그는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 매출 2조 원을 넘나드는 회사를 일구어낸 그였지만 딸의 병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리처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밀러 박사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년간 신경외과를 이끌어온 미국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경험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밀러 박사의 말에 리처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최신 감마나이프 수술부터 시작해서 양성자 치료, 면역 항암제까지 세계 최첨단 의료기술을 모두 동원했지만 소피아의 희귀한 뇌종양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종양은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수술로 제거하기도 불가능했고 이미 주변 뇌조직과 너무 많이 얽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리처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소피아는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 회사 물려받을 거야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빠를 깨우러 침실로 뛰어와 아빠, 일어나. 학교 가야 해. 라고 외치던 그 밝은 목소리가 지금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의료 장비의 기계음만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지난 3개월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권위자로 불리는 교수, 일본 게이오 대학 의학부 최고 전문의, 그리고 스위스 프리미엄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까지 치료비로만 벌써 200억 원 가까이 썼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 리처드의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 그였지만 딸 하나 살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을 테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명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세 정도로 보이는 동양계 여성이었는데 다른 의료진들과는 달리 화려한 의사 가운이나 값비싼 정장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복을 입고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가 아이를 한번 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3대째 침수를 이어온 한해 집안의 후손입니다. 한의학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밀러 박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침술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리처드가 밀러 박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잠깐, 밀러 박사님. 어차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기회를 줘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영희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그녀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조심스럽게 소피아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피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꺼풀을 살짝 들쳐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신장의 기가 많이 부족하고 간화가 너무 왕성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이영희가 중얼거리자
밀러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장의 기란이 가나라니.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하지만 이영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계속해서 소피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침이었습니다. 아주 가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느다란 침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깐, 정말로 저 아이 머리에 침을 놓겠다는 건가요? 밀러 박사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12명의 의료진이 모두 회의적인 눈빛으로 이영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전문의들이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쳤군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당신이 그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리처드가 밀러 박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제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팔짱을 끼고 이영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다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처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나요? 밀러 박사가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피아의 뇌종양은 뇌간 위험한 부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곳은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즉시 사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그곳에 침을 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8년, 레지던트 과정 4년 그리고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가진 저희들도 손을 들었는데 고작 70세 노인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영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피아의 머리 부분을 살펴보며 어떤 지점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는 서양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양의학은 종양 자체를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데 집중하시잖아요. 하지만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인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균형이라고요? 하하. 이번에는 브라운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종양학과 과장으로 30년간 뇌종양만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의사였습니다. 할머니, 종양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소피아의 종양은 교모세포종 4등급이라고 해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입니다. 이미 주변 정상 뇌조직을 침범했고 크기도 3.2cm나 되어요. 이런 상황에서 침으로 균형을 맞춘다고요? 브라운 박사의 말에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난 3개월간 사용한 치료법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젊은 의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최첨단 MRI 유도 정밀 생검, 수술용 현미경을 이용한 형광 유도 수술, 템포다르, 항암제, 베바시주마 표적 치료제. 이 모든 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침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병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영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소피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맥박을 보니
신음이 허하고 간양이 항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이 뇌규를 몽롱하게 하고 있고요. 이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신음, 간양, 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밀러 박사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뇌종양도 결국 몸 전체의 기혈순환 장애로 보거든요. 저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서양의학도 잘 알고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에 약간의 당황이 스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뇌종양에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브라운 박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침술만으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영희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침술로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소피아의 몸이 스스로 종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을 거예요. 리처드가 이영희의 말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리처드, 정신 차리세요. 밀러 박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피아의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이영희가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피아에게 사용한 치료법들은 모두 성공했나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이영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영희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제 70세의 늙은 몸이고 경험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가 평생 배운 한의학의 지혜로 소피아를 도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소피아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피아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소피아가 처음으로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소피아야. 리처드가 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영희가 다시 소피아의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기회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밀러 박사가 의심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치료 타이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환자의 기혈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소피아의 상태를 보니 양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희는 이미 침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만약 30분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즉시 그만두겠어요. 리처드가 밀러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30분만요. 제발이요.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그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밀러 박사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중단하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침을 소피아의 머리에 접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영희의 손이 소피아의 머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백해열은 정확히 머리 꼭대기에서 앞뒤 정중선과 좌우 정중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소피아의 머리를 가볍게 만지며
정확한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혈자리를 찾는 방법은 해부학과는 완전히 달라요. 뼈의 돌출부와 근육에 움푹 들어간 곳, 그리고 환자의 체형에 따라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거든요. 밀러 박사는 팔짱을 낀 채 시계를 보았습니다. 30분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지켜야 해요. 지금 오후 2시 15분이니까 2시 45분까지예요. 알겠습니다.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침을 들었습니다. 그 침은 정말로 머리카락처럼 가늘었고 길이는 약 3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잠깐, 정말로 그걸 아이 머리에 찌르겠다는 거예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침은 두피와 근육층까지만 들어가거든요. 이영희가 설명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침의 깊이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머리 부분은 보통 0.5인치, 그러니까 1.3cm 정도만 들어가요.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젊은 의사가 외쳤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잘못 찌르면 출혈이 생기거나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영희는 이미 침을 소피아의 머리에 대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혈자리에 침을 놓는 걸 2000년 전부터 해왔어요.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있다면 절대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영희가 조심스럽게 침을 소피아의 백회열에 찔러 넣었습니다. 침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들어갔고 소피아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들어가죠?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술은 고통을 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올바른 각도와 깊이, 그리고 적절한 속도로 시술하면 환자는 거의 아픔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영희가 설명하면서 두 번째 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신총혈이에요. 백회열에서 앞뒤 좌우로 1인치씩 떨어진 4개의 혈자리예요. 밀러 박사가 의료용 모니터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소피아의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그리고 뇌압까지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네요. 브라운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영희는 계속해서 침을 놓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5개의 침이 소피아의 머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인당혈에 마지막 침을 놓을게요. 이영희가 소피아의 이마 정중앙, 눈썹 사이의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인당혈은 뇌의 전전두엽과 가장 가까운 혈자리예요. 여기에 침을 놓으면 뇌의 혈류순환이 개선되고 의식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6번째 침이 소피아의 이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소피아의 머리에는 총 6개의 침이 꽂혀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안테나들처럼 보였습니다. 침을 다 놓았으니 이제 기다려야 해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침술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치료가 아니에요.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유침을 한 후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의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밀러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심박수 78회, 혈압 11,770, 산소 포화도 98%, 뇌압 20. 모든 수치가 똑같아요. 아직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서양의학처럼 즉각적으로 수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 치유력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15분, 20분. 병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점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5분이 지났어요. 밀러 박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 남았네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영희의 얼굴에도 조급함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소피아의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느껴진다고요? 그런 주관적인 감각으로 의학적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브라운 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심박수가 78에서 82로 올라갔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뇌압도 20에서 18로 떨어졌어요. 의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11,770에서 12,575로 약간 올라갔어요. 또 다른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이영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작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몸이 깨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밀러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정상적인 생리적 변동 범위 안에 있어요.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럴까요? 이영희가 소피아의 손목을 다시 잡고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이 확실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방금 소피아의 눈이, 리처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피아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피아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소피아, 소피아야. 리처드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가 천천히 눈을 떴던 것입니다. 아빠. 소피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소녀가 드디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밀러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야, 정말 다행이다. 리처드가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조용히 소피아의 머리에서 침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침수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소피아가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브라운 박사가 억지로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침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연적인 회복이에요. 하지만 이영희는 소피아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야, 기분이 어때? 어디 아픈 곳은 없어? 리처드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파요.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소피아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지난 며칠간 계속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영희가 소피아의 손을 잡고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신기가 회복되고 있고 간화도 많이 내려갔네요. 의사들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침술의 효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3.2cm 크기의 교모세포종이 뇌 안에 있거든요. 물론이에요.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침술만으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소피아의 몸이 종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되찾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때 리처드가 이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직 감사 인사는 이른 것 같아요. 이영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침술과 한약, 그리고 서양의학적 치료를 병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의사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깨어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실 복도에서는 의료진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젊은 레지던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일간 의식불명이던 환자가 침 몇 개 맞고 갑자기 깨어나다니. 밀러 박사가 답답한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3개월간 사용한 치료법들이 누적되어서 효과를 보인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침을 놓은 지 정확히 25분 만에 의식이 돌아왔거든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우연입니다. 브라운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뇌종양에 효과를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20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연구를 통해 대체의학의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복도 끝에서 이영희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저기, 이영희 선생님. 밀러 박사가 이영희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영희가 의료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밀러 박사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깨어난 건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정말로 당신의 침술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물론 의심하실 만해요. 이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만약 반대 상황이라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브라운 박사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의학이라는 건 재현 가능해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해요. 한 번의 우연한 사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거든요. 이영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피아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말이에요. 상태 변화라고요? 지금 소피아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며칠간 꾸준히 침술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돼요. 그때 병실에서 리처드가 나왔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소피아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이영희가 병실로 들어가자 소피아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약해 보이긴 했지만 3시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침을 놓는 동안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머릿속에 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이에요. 기분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확실히 전보다 머리가 맑아요. 이영희가 소피아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이 더 안정되었네요. 내일 한 번 더 침수를 받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 내일도 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에요. 그때 밀러 박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피야, 기분이 어때? 밀러 박사님, 저 많이 좋아졌어요. 소피아가 밝게 웃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밀러 박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환자는 좋아졌는데 그 이유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소피아, 내일 MRI 촬영을 다시 해볼게요. 종양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온 밀러 박사는 복도에서 다른 의료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환자는 좋아졌는데 우리가 배운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간호사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15년간 간호사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밀러 박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내일 MRI 결과를 보고 판단합시다. 만약 종양의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그냥 일시적인 의식 회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뇌종양 환자들에게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말이죠. 그날 밤 이영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시켜놓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영희에게는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70세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영희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명의였습니다. 이청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전설적인 한의사였습니다. 특히 뇌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독특한 침법을 개발해서 기적 같은 치료 결과를 보여왔었습니다. 이영희는 할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한의학을 배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그녀는 황제내경을 읽었고 친구들과 놀 시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환자를 정말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 말이다. 이영희가 미국에 온 이유도 할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전통 의학이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이 만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한의학은 여전히 대체의학 정도로만 취급받았고 많은 의사들은 동양의학을 미신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김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습니다. 힘드시죠? 김 박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김 박사님, 저도 처음에는 많은 편견에 부딪혔어요.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그리고 서양 의학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이 많았거든요. 김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일도 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해요. 그들이 평생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김 박사가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소피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일지도 모르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이영희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피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한국 할머니 말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 맞아. 나도 15년째 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런 건 처음 봤어. 하지만 의사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것 같던데. 이영희가 병실 문을 열자 소피아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소피아는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었고 목소리도 한결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소피아야, 밤새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리처드도 딸의 변화에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게 3개월 만이에요. 이영희가 소피아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어제보다 훨씬 안정되고 강해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침수를 받을 준비 됐어요? 네. 어제 침을 맞고 나서 정말 시원했거든요. 바로 그때 밀러 박사가 몇 명의 의료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소피아, 오늘 MRI 촬영 예약이 되어 있어. 지금 촬영실로 가자. 네, 밀러 박사님. 소피아가 휠체어에 앉아 촬영실로 향했습니다. 이영희도 함께 따라가려 했지만 밀러 박사가 막았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도 어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밀러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소피아가 의식을 되찾은 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침술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해해요. 이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MRI 결과를 보시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MRI요? 설마 종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브라운 박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종양이 변한다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글쎄요.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이 개선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1시간 후 MRI 촬영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들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해요.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종양의 변화가 없다면 이영희 선생님의 치료는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브라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는 건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때 영상의학과에서 MRI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네요.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의료진들이 영상의학과로 향했습니다. 이영희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영상의학과 교수인 윌슨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윌슨 박사님? 밀러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윌슨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윌슨 박사님? 밀러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윌슨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여전히 3.2cm로 동일해요. 하지만 뭔가요? 종양 주변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뇌압도 상당히 감소한 것 같고요. 의료진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종이 줄어들었다고요? 어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윌슨 박사가 어제 촬영한 MRI와 오늘 촬영한 것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종양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부종인데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뇌종양도 결국 담습이
뇌를 몽롱하게 하는 것으로 봐요. 침술로 기혈순환을 개선하면 부종이 빠지고 뇌압이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종양 자체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밀러 박사가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부종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은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이영희가 설명했습니다. 뇌종양 환자의 의식 저하나 신경학적 증상은 종양 자체보다는 주변 부종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윌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부종이 줄어들면 뇌압이 내려가고 그러면 의식 수준이 개선될 수 있어요. 의료진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을 침술의 효과라고 인정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브라운 박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영희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거예요. 리처드가 간절한 표정으로 의료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이영희 선생님이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피아가 이렇게 좋아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의료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지켜보죠. 결국 밀러 박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영희 선생님의 치료를 계속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영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날부터 이영희는 매일 소피아를 치료했습니다. 아침마다 병원에 와서 침술을 놓고 소피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첫째 날 소피아는 더 오랜 시간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식욕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고형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혼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침술 효과일까요? 젊은 레지던트가 의심했습니다. 환자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간호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소피아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개선일 수도 있어요. 뇌종양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브라운 박사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섯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이송되어 왔습니다. 50대 남성으로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였습니다. 응급실로 심정지 환자가 이송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즉시 응급실로 집합해 주세요. 병원 스피커에서 응급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영희와 리처드, 소피아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0대 남성 심정지로 추정 10분 경과. 응급의학과 의사가 외쳤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진행 중, 하지만 반응이 없어요. 이영희와 리처드, 소피아도 응급실 근처까지 따라왔습니다.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15분째, 여전히 자발순환 회복 안 됨. 에피네프린 3앰플 투여했는데도 반응 없어요. 제세동기 준비, 200줄 충격.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한 선만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20분 경과. 가족분들과 상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인 데이비스 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직 딸 결혼식도 못 봤는데. 그녀가 절규했습니다. 이영희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 자신도 똑같은 심정이었던 리처드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 박사님, 밀러 박사가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심정지 20분 경과. 모든 처치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이미 표준 응급 처치는 모두 시행했는데. 바로 그때 이영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의료진들이 이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의 기적적인 회복을 목격한 그들에게 이영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혹시 심정지 환자에게도 침술이 효과가 있나요? 밀러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정지를 심양허탈이라고 해요. 심장의 양기가 갑자기 소실된 상태죠. 이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인중혈과 백회혈 그리고 용천혈에 강자극을 주면 양기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데이비스 박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20분이 경과했어요. 뇌사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환자의 아내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이요. 무엇이든 해주세요. 이영희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단 심폐소생술은 계속하면서 제가 침을 놓을게요. 이영희가 침을 준비했습니다. 인중혈은 코와 입술 사이의 정중앙이에요. 여기에 강자극을 주면 의식을 되찾는 효과가 있어요. 이영희가 환자의 인중에 침을 깊게 찔러 넣고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백회혈, 두 번째 침이 환자의 머리 꼭대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천혈,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이에요. 세 번째 침이 환자의 발바닥에 들어갔습니다. 이영희는 침을 놓은 후 손으로 각 혈자리를 강하게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양구역, 회양구역. 이영희가 침을 돌리며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데이비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이영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심박동이.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자발순환 회복됐어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혈압 9060, 맥박 78, 산소 포화도 85%에서 상승 중. 믿을 수 없어. 데이비스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정지 25분 만에 자발순환이 회복되다니.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환자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달려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당신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밀러 박사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영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관찰해야 해요. 그날 저녁 병원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이영희의 두 번째 기적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젊은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침술로 소생시키다니. 저도 응급의학 15년째인데 이런 건 처음 봐요.
간호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병원장인 브라운 박사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병원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장이 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영이라는 분이 연달아 2건의 기적적인 치료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의료부원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명확해요.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영희 선생님과 정식으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해요. 협력관계요? 동서의학통합치료센터를 만들어서 이영희 선생님을 책임자로 모시는 겁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영희 선생님은 그분 나이가 많으신데 그렇다면 특별 고문으로라도 모셔야 해요. 병원장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편 이영희는 소피아의 병실에서 마지막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어요. 소피아도 정말 잘 회복됐어요. 이영희가 소피아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맥이 완전히 안정되었네요. 내일부터는 침 치료 횟수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집에 갈 수 있어요? 밀러 박사님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아마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리처드가 감격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너무 과찬이세요. 이영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밀러 박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병원장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를요? 아마 좋은 제안이 있을 거예요. 병원장실에서 브라운 병원장이 이영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여준 치료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 병원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병원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동서의학통합치료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당신이 고문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이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이제 70세의 늙은 몸인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병원장이 웃었습니다. 물론 정식 자격도 도와드릴 거고요. 이영희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이영희는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이 생겼어요. 이영희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호,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딸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동서의학통합치료센터 고문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거 좋은 기회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머니, 의술은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를 만나고 치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보여준 실력이면 충분해요. 정말?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의 꿈이기도 했잖아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말이에요. 딸의 격려에 이영희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알겠어. 해보겠어. 그래요, 어머니.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일주일 후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는 동서의학통합치료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 앞에는 연일 환자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진료 예약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3개월 대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 예약 좀 넣어주세요. 이영희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영희가 말하자 6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파킨슨병 환자인데요. 벌써 10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이영희가 자세히 문진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손떨림이 시작됐고 지금은 걷기도 힘들어요. 이영희가 환자의 맥을 짚어보니 간신음어와 기혈 부족이 심했습니다. 파킨슨병은 한의학에서 진전마비라고 해요. 간신이 허해지고 풍담이 뇌를 교란해서 생기는 병이죠.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어요. 이영희가 침을 준비했습니다. 풍지혈, 백해혈, 그리고 태충혈에 침을 놓고 한약도 함께 복용하시면 될 거예요. 30분 후 환자의 손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로 떨림이 줄어들었네요. 환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서양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던 난치병 환자들이 이영희를 찾아와 치료받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모든 진료가 끝나고 이영희는 소피아의 정기 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퇴원했지만 정기 검진차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피아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지금의 소피아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야, 오늘 검사 결과는 어땠어? 완전히 정상이래요. 종양도 거의 다 사라졌고요. 소피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리처드도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피아가 워낙 밝고 건강한 아이라서 빨리 좋아진 거예요. 그때 밀러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뉴욕타임스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당신의 치료 사례를 기사로 쓰고 싶어 해요. 이영희가 당황했습니다. 뉴욕타임스요? 저는 아직 그런 인터뷰를 받을 준비가. 선생님, 이미 전 세계가 당신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밀러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CNN, BBC, 심지어 일본 NHK까지 당신의 치료 사례를 보도했어요. 화면에는 정말로 이영희 이야기가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70세 한의사가 미국에서 기적적인 치료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만남, 새로운 의학의 가능성을 제시, 21세기 의학계의 새로운 희망, 이영희 선생. 이영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이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구나. 딸아, 나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거든. 어머니, 이제 딸이 할 말이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미국에 보낸 건 단순히 공부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평생의 꿈이 하나 있으셨거든요. 이영희가 놀랐습니다.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우리 전통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게 할아버지의 꿈이었어요. 50년 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꿈을 꾸셨대요. 하지만 그때는 시대가 받쳐주지 않았죠. 딸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한의학을 미신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그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딸의 말에 이영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아. 혼자가 아니에요. 딸이 있고 또 어머니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당신을 개건 교수로 초빙하고 싶어 해요. 동양의학 과정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영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버드에서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통의학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세계보건기구까지. 이영희가 어지러워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생기네요. 선생님, 이제 당신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에요.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서의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이영희는 혼자서 병원 옥상에 올라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그냥 평범한 70세 할머니였습니다. 소피아 한 명만 제대로 치료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영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피아와 리처드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었구나. 소피아야, 아직 안 들어갔어? 할머니가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소피아가 이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소피아야, 할머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그럼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소피아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리처드도 격려했습니다. 이영애 선생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영희가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영희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이영희는 뉴욕 타임스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양의학은 질병 자체에 집중하지만 동양의학은 사람 전체를 봐요. 이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질병은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균형을 다시 맞춰주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의료진들에게 동양의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하나가 되어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이영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를 정말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영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면 분명히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인터뷰 기사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이영희는 정말로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살아있었습니다. 환자를 정말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이영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동서의학 통합치료센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이영희에게서
전통 침수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섰고 수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이영희는 소피아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 곧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가 이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워낙 용감한 아이라서 빨리 좋아진 거야. 이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소피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이영희가 소피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70세 할머니와 10세 소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에서 희망과 사랑이 세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영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기적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희망의 메시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의술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는 한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